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 또 은행 위기가 다시 재점화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정말 붉게 물들었는데요. 반대로 비트코인은 굳건하게 본인의 어떤 위치들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얘기는 증시와 디커플링이 확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은행 위기에 중요한 피난처로서의 내러티브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7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크립토 트렌드 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요, 매수 매도에 관한 추천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3대 지수를 보시면요. 전부 다 1% 정도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S&P 500이 가장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 붉게 물든 모습입니다. 소비재 정도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하락폭이 꽤 컸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하락폭이 컸던 분야는 가장 지금 빨갛게 물들어 있는 네, 이 금융 분야이고요. 그 중에서도 은행주들이 또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하락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번 주에 있을 FOMC 정례 회의, 그리고 지금 기업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한 거는 은행주들의 하락세, 즉, 지역 은행들의 리스크가 다시 점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JP모건 체이스가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급한 불이 꺼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위기들이 다른 지역 은행으로도 충분히 번질 수 있다라는 공포들이 은행주 전반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고 이 지역 은행과 더불어서 지금 보셨겠지만 앞장에서 보셨겠지만 대형 은행들까지도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더불어서 증시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지역 은행들을 보시면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LA를 대표하는 지역 은행이에요. 팩웨스트 뱅코프 같은 경우는 27.8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애리조나주의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같은 경우도 15.1 그리고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메리카 은행도 뭐 12.4 대부분이 10에서 뭐 15, 20% 가까이 지금 다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를 잃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제 월가의 왕, 월가의 황제인 JP모건 CEO 이 제이미 다이먼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위기는 끝났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게 어떤 진짜 끝났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상징성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발언을 했는데도 어제 굉장히 많은 하락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게 제이미 다이먼이 뭐 단기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을 리는 없죠. 얼마나 길게 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2008년 금융위기처럼 이렇게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얘기를 한 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 시민들도요, 월가라든지 아니면 미국 금융당국의 발언들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개자들이 존재하는 건데 이 중개자가 국가나 은행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어떻죠? 오태민 저자님과 얘기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트러스트 리스 트러스트라고 하죠. 신뢰 없는 신뢰. 중개자가 없기 때문에 신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통금융은 계속해서 조금씩 균열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들을 계속해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대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구글이요.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절대 악마는 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A6인지의 크리스 딕슨이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우리는 악마가 되고 싶어도 악마가 될 수가 없다. 네, 구글이라는 중개자가 있지만 이 블록체인은 중개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거기에 있고 결국 중요한 건 신뢰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뢰 얘기를 하면서 말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경제 지표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중요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미국 노동부의 구인구직 보고서인데요. 이거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채용 공고를 올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는 지금 기업들의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은 3월 이 채용 공고가 595만 건인데 지난달보다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거의 38만 건
정도 이상 감소를 했고요. 예측치보다도 꽤 많이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채용 공고가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이긴 한데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로 보여요. 네, 보고서를 보시면요, 지난해 12월보다도 160만 건 줄어들었고 2021년 4월 이후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자체가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시그널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요,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이요, 지금 보시면은 배럴당 71.66달러의 거래가 마감됐는데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5% 이상 떨어진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기가 좋지 못하면 이 기름들이 많이 원유들이 사용될 일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네, 목요일 3시에 이제 FOMC가 금리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0.25%포인트 상승할 거라는 의견이 어제 93%를 넘겼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86.7%로. 물론, 아직까지도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이지만, 줄어들고 있고, 이후에 이제 행보들, 연준이 어떻게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네, 일정들 보시면요. 오늘 이제 저녁에, 밤에 발표되는 수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3시에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금리는 지금 사실상 0.25%로 지금 확정이 되어가는 분위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FOMC 기자회견에서 어떤 의견을 내는지가 정말 더 중요해졌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피보팅을 좀 빠르게 한다거나 뭔가 연준의 정책 변화들이 좀 일어나는 움직임들이 더 이 기자회견에서 보여지면요, 시장이 다시 반등하고 살아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 외에도 뭐 계속해서 남은 지표들도 확인을 하면서 경제 상황들 지켜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요, 증시와 달리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대략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비슷하게 2.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소폭 상승하거나 아니면 거의 보합세의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현재 48.3 정도 부근에서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어제 소폭 또 상승을 했습니다. 네, 투심을 보시면요, 어제 55에서 64로 9계단을 한 번에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리드의 단계가 지금 노란색에서 녹색으로 더 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언제든 이 시장에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CVD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 양상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파이어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옅긴 하지만 27K에서 매수벽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고래들이 지금 이 지점 정도까지 떨어져야지 담을 의지가 있다라는 걸로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매도벽을 보시면요, 지금 29K에 있던 매도벽이 이제 사라지고 이 매도벽이 어디로 올라갔냐 하면은 29.5K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상향 조정이 된 거죠. 자, 그리고 30K의 이제 매도벽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동일하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K에도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지점에 왔을 때 이제 매도세가 나올 수 있고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고래 움직임들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지금까지 시장을 갖다가 계속 상승세를 이끌어왔던 고래는 이 갈색 고래와 빨간색 고래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갈색 고래가요, 계속해서 또 매도 물량을 내놨고요. 이제 여기서 지금 홀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래들이 진입을 하고 시장이 좀 상승 움직임으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홀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빨간 고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압도적인 더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금 물량을 좀 털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수익 실현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장에서 이번 상승세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는 이 보라색과 녹색 고래로 보입니다. 특히 보라색 고래, 두 번째로 군 보라색 고래를 보시면요, 자, 이 지점에서 다시 조금씩 진입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녹색 고래 같은 경우도요, 지금 최근에 소폭 이제 매도를 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추가 매입을 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작은 고래이자 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매도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중요한 기사 몇 가지 와요. 이 시장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의 예측을 갖다가 또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발라지라고 이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분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CTO 출신인데 3개월 만에 100만 달러 간다라는 아주 폭탄 발언을 하고 내기를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결국은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달러를 갖다가요, 이 비트코인 코어 개발하는 체인 코드랑 그리고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또 나머지는 이 내기 상대였던 트위터리안 매드록에게 전송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내기를 한 목적은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게 뭐였냐면
그들이 이 금융당국이 수조 달러의 돈을 찍어내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내 100만 달러를 불태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허풍을 떠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코인베이스 CTO까지도 했을 정도면은 굉장히 좀 영리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 3개월 만에 100만 달러라는 거는 그 누구도, 아크인베스트의 돈나무 언니조차도 그 스케일의 혀를 내두른 그 정도의 베팅이었는데, 이거는 본인이 돈을 벌기보다는 뭔가 좀 유명세를 얻고, 그리고 뭔가를 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자, 시장의 전망들을 먼저 볼 텐데요. 시장의 전망은 당연히 좀 많이 엇갈립니다. 비트불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요. 시장이 이번 주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는데 이 FOMC가 끝나고 나서 비트코인이 25,000달러 선을 테스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인 거고요. 자, 그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CNBC 인터뷰를 통해서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탈중앙화 자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등락이야 당연히 거듭하겠지만 연말까지 상승 랠리를 지속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미니 불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이번에 단기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강조를 해요. 은행 위기에 따라서 상승장이 잇따를 거다. 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스타인의 이 고텀 추나기라고 하는 전략가는요. 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은행 위기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뭐 실제로 2008년에 이 사토시가 이 백서를 공개할 그 당시가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은 이 배경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기존 은행에 대한 불신과 전통 금융 시스템 붕괴로 비트코인 존재감 더욱 커질 것이다. 네, 우리가 뭐 다들 알고 있는 또 그런 얘기이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은 레버리지 비율이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이 선물 거래에서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비율이 감소한다는 거는 이 청산에 의한 어떤 급격한 가격 변동 위험들이 줄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 자체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자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요. 옵션 변동성 지표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적은 안정적인 비트코인이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큰 변동 없이 지금 어느 정도 일정한 영역대를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용도는 이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서 더 많이 좀 강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지표가 얘기하는 건요. 파생상품 시장 활동에 대한 현물 시장 민감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래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을 1년 이상 보유 중인 투자자들이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 중에서 무려 6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면은 67.5% 가까운 사람들이 장기 홀딩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은 1년 된 분들의 그래프고 지금 2년, 그리고 3년, 4년 지금 보시면은 급격하게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최소 155일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사람을 이 장기 보유자 이제 호들러라고 하는데 지금 변동성 확대 여러 가지 지금 위기 상황들이 오고 있지만 크게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별다른 움직임 없이 그냥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자, 이런 움직임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장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그대로 그냥 딴짓 안 하고 보유하는 이른바 호들링을 중요한 투자 방법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비트코인 투자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라고 하는 것을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채택이 중요한 이슈라고 늘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근데 스웨덴에서 드디어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첫 실물, 즉 현물이죠. 암호화폐 ETP가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ETP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TF랑 그리고 ETN을 갖다 포괄하는 좀 가장 넓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쉽게 ETF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품에서는요, 시가총액 상위 10개 암호화폐를 커버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암호화폐 시장의 85%의 익스포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 스웨덴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은 아직까지 뭐 미국, 중국, 한국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부유한 국가들, 유럽의 국가들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요. 이 시장 전체 어떤 브랜딩이 또 강화가 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지금 평가 등급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SEC와 소송 이슈도 지금 걸려 있고, 물론 코인베이스가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SEC가 먼저 웰스 노티스를 발송을 한 거죠. 결국 그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투자 등급 자체를 낮추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크 인베스트의 돈남 원님께서는 또 840만 달러 상당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세계 1위 부자입니다. LVMH의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NFT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회사는 지금 전 세계에서 뭐 가장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 LVMH가 루이비통, 모에, 샹동, 헤네시의 약자거든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루이비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르노 회장이요, NFT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렇게 지금 스탠스를 바꿨다는 거는 지금 이 블록체인 산업과 이 가상자산 크립토 산업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오픈된 마인드로 좀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좋은 소식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늘 호재와 악재는 함께 존재하는 거죠. 공존하는 거죠. 자, 보시면은 디지털 자산 펀드에서 2주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추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거시 경제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 때문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기관 투자자들을 보는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처럼 하나의 자산을 사서 그냥 장기 홀딩을 하는 그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수익을 갖다 꾸준히 발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유출이 됐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악재가 전혀 아닌데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은 또 사람들이 뭔가 기관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뭔가 큰 의미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은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뭐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요. 이 비트코인 펀드에서 뭐 4,550만 달러 정도, 그리고 이더리움 펀드에서도 1,92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락에 베팅했다라는 그런 의도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하는 숏 비트코인 펀드에서도 780만 달러가 흘러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하면서 지금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베어리시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애널리스트 분의 의견을 좀 보겠습니다. 이 도널트라고 하는 또 유명한 트위터리안이기도 한데요. 자, 이 얘기는 이렇게 끊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 이렇게 세 번째, 세 가지 정도 핵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결국 30K 달러 저항선을 리테스트 했지만 돌파하지 못했죠. 결국은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서 또다시 단기 조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3만 달러 선 탈원에 실패한 이상 2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 뒤가 중요한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강세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거기를 찍고 다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30K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트레이더들이 이 차트를 보는 분들은 관점상으로 몇 가지 구간들을 제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여기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거기에 하락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 여부는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레버리지를 쓰는 이 트레이더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 관점의 트레이더라면 상승 추세가 재점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케시 우페드이의 관점인데요. 자, 어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30K가 당연히 가장 중요한 저항선인데 여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 베어리시한 세력들이 공격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긍정적인 점은 50 SMA, 즉 28K입니다. 이걸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28K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한동안은 26K와 30K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타이트한 범위에서 계속 거래가 지금 이어지면은 어느 순간 이게 응축된 파워에 의해서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942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 중요한 지지선인 25K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앞서 도널트 같은 경우는 이게 20K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만약에 이게 30K 이상으로 이제
확장이 돼서 저항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31K, 32.4K 그리고 나서 이제 40K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기사들이 더 있었는데요. 제가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져서 좀 부족한 얘기들은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자료들도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